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표시 인증과의 최은주 주무관입니다. 이 표시 기준을 30분 만에 설명을 해야 돼서 평소에 좀 많이 물어보시는 것, 또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축산물의 표시 기준이 고시가 통합하는 게 진행되고 있고요. 곧 그것도 합쳐져서 고시될 예정이고, 그리고 또 이제 각 개별법에 흩어져 있는 표시와 광고를 하나로 통합해서 식품 표시 광고법이 제정이 됐고 이제 내년부터 또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빠르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는 일반적인 사항이라 좀 넘어가고요. 지금 이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은 고시고요. 그 식품위생법 제일 하위에 있는 그 고시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그 10조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이 법에서 표시에 관련된 규정은 10조뿐만 아니라 영양 표시, 나트륨 표시랑 다음에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13조 허위 가대 광고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6조에서 축산물의 표시 기준과 그다음에 32조가 축산물 허위 가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건강기능식품도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이 법률에서 식품 기준과 그다음에 허위 가대 광고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규정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물건을 제조하시거나 수입하시거나 아니면 판매하실 때 그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표시라고 하면 많이들 식약처로 문의를 하시는데 아닌 규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산지들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원산지는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농축산물 원산지는 이제 그 농림부하고 그 해양수산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그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물건을 판매하거나 내지는 또 구매할 때 보면 웹상에서 보이는 그 표시사항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 등에서 상품의 정보 제공이라는 고시에서 이 기준에 따라 그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는 식약처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다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시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축산물 표시 기준을 조금씩 이게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통합될 예정이라 이게 좀 따로 설명드리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먼저 현재 그 표시 기준에 대한 총 구성을 보면 그 모든 책에는 목차를 보시면 이 내용을 내가 궁금한 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보시면 총칙과 그 다음에 두 번째면 이제 공동 표시 기준이고 세 번째가 개별 표시사항 및 그 표시 기준이 있는데요. 총칙은 일반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총칙에서는 표시 대상 사본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에 대해서 표시를 하라고 여기에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통 표시 기준에서는 표시 방법하고 주의 표시사항, 그 다음에 소비자 오해 혼동 표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개별 표시사항은 우리가 식품의 유형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나눠져 있는 그 식품 유형별로 어떻게 표시하라고 유형별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표시사항별 표시 기준이라고 해서 제품명은 또 어떻게 해라, 원재료명은 어떻게 해라, 내용량은 어떻게 하라라고 나와 있는 게 이 표시사항별 세부 표시 기준 별지 1에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있다라는 걸 먼저 머릿속에 두시고 이 고시를 보시면은 필요한 내용들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축산물 표시 기준의 구성은 좀 다르죠. 이거는 맨날 그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있는 형태하고 똑같은데 이 형태는 다 사라지고 앞으로 그 식품 등의 표시 기준과 통합되면서 이런 형식으로 변경될 개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용어의 정의는 시간 관계상 이제 넘어가고요. 먼저 표시 대상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표시 대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대상은 식품을 제조하는 사람, 아니면 소분하는 사람, 아니면 수입하는 사람 이런 그 대상이 식품이든 식품 첨가물이든 건강기능식품 여기 해당 안 되니까 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이든 기구용기든 아니면 농산물이든 이런 것들을 수입하는 사람, 농산물 제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 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방사선 조사 처리한 식품은 또 그 해당 내용을 별도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식품도 이 고시를 적용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해당 영업자들은 이
통합된 고시에 따라 이 표시를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산물 중에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 달걀 있잖아요. 달걀은 현재 축산물 표시 기준에 따라 적용을 받는데요. 그 여기에서는 식용 난중 닭의 알이라고 하면 오리, 메추리 알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그 외의 것들은 타조알 표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그거는 자율에 따라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표시 방법인데요. 표시 방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단위에 표시를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한 개를 소비자한테 판다라고 하면 표시는 여기에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묶어서 두 개의 제품을 묶어갖고 포장을 했다라고 하면 이 두 개 묶여진 제일 바깥 소비자한테 판매되는 단위는 두 개잖아요. 그럼 여기에 표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렇게 작은 사탕, 흔히들 말하는 추파춥스 같이 생긴 이런 작은 사탕, 캔디류 같은 추잉껌, 그다음 초콜릿류, 잼류 이렇게 작게 파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 작은 데다가 다 표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일 바깥 포장지에 그 면적이 30cm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바깥 포장지에다가 대표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라는 예외 규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를 할 때 이게 또 표시 방법에 해당되는 건데 표시를 할 때는 여기는 이제 대한민국이니까 한글을 무조건 우선적으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표시할 때 외국어도 혼용하거나 변기해서 쓸 수 있는데 그때 이때 조건이 있죠. 그 대신 한글보다는 작아야 된다. 같거나 작아야 되는데 또 예외적으로 조금 더 크게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라든지 아니면 주류의 제품명이라든지 아니면 수입되는 식품 같은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 세 가지 경우에는 한글이 좀 외국어가 한글보다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축산물은 그런 규정이 없는데 이게 통합되면서 축산물도 식품에 따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표시를 우리가 나눌 때 주표시면, 정보표시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주표시면을 제가 시간이 많으면 좀 물어도 많이 묻는데 주표시면이 어느 면이냐고 하면 흔히들 말하는 그 소비자들이 물건을 살 때 보여지는 면을 말하거든요. 진열됐을 때 보여지는 면. 어디가 많이 보이나요? 제품명 있는 면이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주표시면에는 제품명하고 내용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에 그 영양 성분을 표시하는 대상 식품이라고 하면 그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표시해야 될 사항은 의무입니다. 그리고 정보 표시면은 그 위에 뒷면 내지는 뭐 다른 그 주표시면을 제외한 면을 정보 표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면은 이제 유형이라든지 업소명이라든지 유통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기타 그 사항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인데 표하고 단락을 나누어서 표시를 해라라고 2016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8년부터 의무 시행화되면서 저희가 이렇게 모니터링 시중에 이제 유통되는 제품을 쭉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표시하고 이제 의무다 보니까 많이들 다들 잘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라 이제 단락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가 기존에 표시를 했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제품명 뭐뭐뭐 내용량 뭐뭐뭐 이렇게 쭉 의무 표시상 쭉 적으면서 연달아 쭉 이렇게 적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물론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적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제한된 공간 안에서 자사의 상품을 피하기 위한 광고도 해야 되고 의무 표시사항도 해야 되다 보니까 의무 표시사항들을 자꾸 이제 작게 적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읽어볼 때 물건을 살 때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의무 표시사항을 좀 보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보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 알아볼 수가 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표 단락이라는 규정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표 단락으로 표시를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할자 크기는 옛날에는 뭐 제품명은 얼마, 유통기한은 얼마, 내용량 얼마 이렇게 다 달랐는데 이게 표 단락 규정이 도입될 때 같이 할자 크기도 10포인트 이상으로 일괄 통일해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글자 크기는 무조건 10포인트 이상이고요. 만약에 10포인트 이상 의무 표시 사항을 다 적었는데 면적이 작아가지고 다 못 적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줄이셔도 돼요. 네. 여기 규정이 지금 그런 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구는 다 안 읽어주고 좀 설명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포장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세트 상품하고는 좀 다르고요. 내포장이 뭐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커피 믹스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한 통에 100개 스틱커피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한 개 낮게 있는 걸 내포장 제품이라고 해요. 그 동일한 제품이 한 제품에 이렇게 묶여져서 파는 거. 아니면은 그 과자 같은 거 보면은 에이스 같은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그 한 통 안에 똑같은 제품 두 개씩 이렇게 나눠져서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걸 내포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내포장 제품 같은 경우에 그 표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포장에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제품명, 내용량, 그에 해당하는 연령, 유통기한 또는 뭐 영양 성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의무 규정이었는데 내포장에 의무를 이제 부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 수입 같은 경우 뜯어가지고 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옛날에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작은 면적에 표시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그 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으로 바뀌었는데요. 이것도 지금은 소비자들은 의무로 해달라고 계속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면들을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제조를 하시는 분 내지는 뭐 소분을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 내포장 제품을 표시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최대한 이 의무는 아니지만 여기 정하고 있는 사항을 표시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OEM 그 표시 방법은 이제 OEM 여부는 그 수입식품 정책과에서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OEM입니다, 아닙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OEM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흔히들 OEM이라고 하면 내 제품을 다른 나라의 제외국에다가 국내품하고 똑같이 이렇게 만들거든요. 이게 그 표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흡사하게 국내품 같이 보이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국내품하고 차별을 두기 위해 갖고 제일 처음에 도입된 건데 일단 이런 OEM 제품의 경우에는 이제 수입될 때 14포인트 이상의 할자로 주 표시면에다가 그 원산지하고 위탁 생산 제품이라는 거를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에 보시죠. 예시에 보시면 이런 방법으로 14포인트 이상 의무적으로 표시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세트 포장 잠깐 말씀해 드렸는데요. 특히 발렌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 때 보면 세트 상품 질의가 좀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뭐 초콜릿이랑 초콜릿 A, B, C, D를 섞어갖고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세트 상품인 거잖아요. 그 세트 상품은 표시를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 요새는 많이 줄었는데 그 안에 담겨진 그 제품의 의무 표시 사항이 제일 바깥쪽에 모두 다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모두 표시되어 있어야 되고 공통적인 부분은 물론 공통적으로 표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유통기한도 각각 표시를 해도 되지만은 제일 빠른 날짜로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각각이 뭐 품목 제조 보고를 받았다면은 각각에 대한 표시 사항이 있겠지만 뭐 설령 품목 보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표시가 없어도 세트 포장 같은 경우는 안에 표시가 없어도 밖에 표시가 돼 있으면은 가능하다는 게 이제 이것도 얼마 개정됐거든요. 몇 년 전에 개정된 내용이 여기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표시사항을 바꾸지 말라는 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요. 굉장히 당연한 거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특히 이제 소분업소들이 좀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게 소분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벌크로 갖고 와가지고 그걸 나눠서 담다 보면은 포장을 다시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바뀌는 게 내용량은 당연히 바뀔 거잖아요. 그럼 내용량에 해당하는 그 영양 성분도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 바뀌는 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에 따라 맞게 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외의 표시사항들 예를 들면 제품명 같은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옥수수 분말이라고 원래 표시에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소분업자 옥수수 가루라고 적어도 되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왠지 될 것 같지 않나요? 분말과 가루는 똑같잖아요. 근데 소분업자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소분업자는 옥수수 분말이라고 제조업자가 표시를 했다라고 하면 그대로 옥수수 분말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제조업자가 옥수수 분말이라는 제품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그 동일한 업자가 옥수수 가루라는 제품도 만들 수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조업자가 표시한 표시사항은 소분업자가 그대로 표시하셔야 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분업자가 이런 뭐 미사오구 그러니까 좀 더 제품을 잘 팔기 위해서 미사오구 추가할 수 있습니까라고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안 된다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허용하는 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판업체에 판매하는 경우에 소비자한테 덜어서 판매할 때도 그 표시 이제 그대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입업체분이 여기 많이 오시지 않았을 것 같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수입업소는 이제 그 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표시, 즉 다른 나라의 뭐 언어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제 한글 표시사항을 붙여갖고 이제 수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OEM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 한글로 다 인쇄된 것들이 이제 국내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좀 다른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시를 조금 더 수정할 건데 현 규정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입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외화활동용이라고 따로 있는데 외화활동용 같은 경우에는 국내로 들어와 가지고 제조회사로 들어가서 바로 다시 외국으로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서 유통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글 표시 같은 경우를 생략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제조회사로 바로 들어가서 나가지 않고 관광사업용으로 들어와 갖고 국내 유통되는 게 있어요. 외화활동용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한글 표시 생략을 제외하고 있다 이런 규정입니다. 그리고 자사제조용 같은 경우에 똑같아요. 국내에서 물건이 들어와 갖고 바로 유통되지 않고 그 제조업소 바로 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의무 표시상 전부 안 하고 뭐 제품명이라든지 일자 표시라든지 이런 것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것과 설령 그 말이 한글로 안 돼 있고 외국어로 돼 있다 하더라도 그 인정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영점, 가맹점 이거는 그 우리 업소명을 다 말해드리면 좀 편한데 업소명을 말씀 못 드려가지고 예를 들면은 우리 그 프랜차이즈 업체들 많잖아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그 자기 그 휴게 음식점에서 물건을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제조업소에서 자기 그 가맹점의 그 제조업소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좀 조리를 더해갖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제조업소로부터 가맹점으로 납품되는 그 제품에 대한 표시를 갖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럴 때는 의무 표시사항을 다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제품명, 유통기한, 그다음 보관방법, 취급방법, 업소명, 소재지 이것만 표시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그거조차도 뭐 포스로 그 정보를 서로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업소명 및 소재지 뭐 제품명 이런 거는 생략도 가능하다 이런 규정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표시 방법이 쭉 설명되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중요한 표시 방법이 표시는 잉크, 각인, 소인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잉크는 뭐죠? 이 인쇄하는 거죠. 동사 인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각인은 파는 거고 소인은 도장을 이렇게 찍는 건데 그리고 등이라고 있어서 이거에 준하는 방법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방법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스티커, 라벨,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스티커, 라벨,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통조림, 병조림 같은 경우에는 잉크, 각인, 소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라벨지나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통조림은 이렇게 띠를 두르잖아요. 그 라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병조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이렇게 병에는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술병 같은 거 보시면은 스티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외를 주는 규정이 이제 13번에서 쭉 되어 있고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5번인데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인쇄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이제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그 포장지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원재료가 좀 바뀌었어요. 그런 경우에 포장지를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인쇄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땐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관할관청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은 그 변경된 부분만 이제 스티커 허용을 가능하다는 규정이 이 5번에 있는 규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이제 일자에 관련된 거, 제조일자,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요걸 뺀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그 포장지 다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상태의 농林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다 똑같이 인쇄를 하도록 했어요. 그 각인 소인을 그 방법을 표시하도록 했는데 이제 그것도 현실적으로 이제 못 쫓아오는 부분도 많고 규제 완화 차원에서 자연산물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 꼬리표, 라벨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표시하시는 게 스티커로 많이들 표시하고 있습니다. 15번 볼게요.
원료용 제품은 아까 자사제종 설명해 드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수입품이고 이 원료용 제품은 국내품인데 같은 개념이어서 제가 이제 스킵하고요. 그 15분 같은 게 조리식품의 사진이나 그림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올해 4월 2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 라면을 살 때 보면 라면 끓였는데 이렇게 조리 예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라면을 끓여보니 그런 모양이 아니더라. 뭐 이런 민원이 또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또 국회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리의 예의다라고 이제 사실적으로 좀 표시를 해달라 해서 4월 26일 날 이번에 개정이 됐고 뭐 의무는 많이들 이미 표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의무는 2월 2020년부터 시행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주의사항 표시인데요. 주의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알레르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는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다른 거보다 많이 드리고 다른 거는 조금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지금 요번에 4월 26일 날 개정되면서 총 우리나라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라고 지정하고 있는 건 현재 22종이에요. 22종이고 그 22종을 직접 썼거나 그거를 추출해서 식품 첨가물을 썼거나 추출했거나 아니면은 뭐 효소 분말 해서 그걸 다 없앴는데 이것도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가요? 그랬는데 얼마나 없앴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 물질이 들어가면은 저희는 현재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라고 하고요. 또 많이들 또 물어보시는 게 오징어가 알레르기 표시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징어 먹물도 알레르기 표시 대상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들 보세요. 대상일까요? 네. 예, 오징어 먹물이 저희가 이제 그 알레르기는 이제 연구 사업을 뭐 2년에 한 번씩 거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수님, 이게 의사 선생님이죠.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봤는데 우리하고 생각이 좀 같았어요. 왜냐하면 그 먹물이 어차피 그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거거든요. 오징어의 그 단백질이 감싸고 있는 거라 접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아니다라고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표시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먹물을 좀 물어보시는데 그런 식의 알레르기 이제 표시 대상입니다. 이런 이 22종이 이제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데 이거를 표시할 때는 원재료명 근처에 바탕색하고 구분되는 색상으로 이렇게 별도의 표시란을 만들어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하나 이렇게 시중에 유통 중인 걸 보면 꽤 잘하십니다. 꽤 잘하시는데 조금 이게 별도 바탕색하고 구분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별도로 표시를 해서 알레르기 정보를 주려고 굉장히들 많이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 늘 표시를 잘하고 계신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이건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이번에 4월 26일에 개정된 건데 단일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단일 원료가 제품명에 사용이 된 경우에는 이제 알레르기 표시 대상을 별도로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땅콩 볶음, 예, 땅콩 볶음이면은 땅콩이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죠. 네, 그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제품명으로 사용됐는데 단일 원료 하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굳이 별도 표시란에 땅콩이라고 안 적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내가 만드는 제품에는 굳이 22종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지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A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조 라인에서 B라는 알레르기 물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제품에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는데 그 앞 라인에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 대두를 제조 가공한 거예요. 그리고 물론 세척하고 소독하고 그 다음 제품을 만들어서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없었지만 교차 오염 개연성이 있으면은 그걸 이제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업자가 판단해서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으면 이제 표시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원에서 이제 많이들 원래 이제 보도도 났는데요. 이거를 교차 오염 가능성이 있으면 그 해당 제품에만 알레르기 꼭 해당하는 것만 적으셔야 되는데 아까 전에 보셨듯이 예를 들어 갖고 나는 앞전에 우유를 썼기 때문에 우유와 교차 오염이 있다라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용하지 말라고 지적을 했어요. 소비자원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우리가 이제 시군구를 통해 가지고도 그렇게 남용하지 말라고 저희가 공문도 내리고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딱 그 교차 오염 우려가 있는 것, 가능성만 있는 것만 그렇게 표시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쭉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그 밖에 주의사항 표시인데
이거는 기존에 오래전부터 있던 규정이고 요새 옛날부터 있던 규정 중에 하나가 이제 카페인인데요. 카페인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페인은 이제 그 해당 그 액체식품이에요. 액체식품인데 액체식품 중에 이제 그 밀리리터당 0.15 밀리그램 이상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으면 고카페인이다라고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런 고카페인에 대해서는 카페인 함량과 주의 표시사항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체식품에는 커피나 녹차도 함께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요새는 많이 이제 또 외부에서 또 다른 걸로 의견이 들어오죠. 액체식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해달라고 이제 의견이 들어오고 있긴 한데, 이 카페인이 이런 고카페인 표시, 그다음에 카페인 함량, 주의 표시사항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는 것과 그 카페인의 오차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그다음에 커피하고 다르면 120% 미만이라는 거, 요거를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뒤에부터는 식품 첨가물에 대한 주의 표시사항이고요. 기구용기 포장에 대한 주의 표시사항인데, 요거는 식품보다 좀 사례가 좀 적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오인 혼돈하는 표시는 뭐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번부터 보시면, 식품 첨가물 해당 제품에 원래 그 보존료를 쓸 수 없는데, 마치 내가 일부러 안 쓴 것처럼 이렇게 무보존 이렇게 강조하지 말라는 게 그 가번에 있는 규정이고, 나아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제조 과정 중에 영양소 성분을 떨어뜨리지 않았는데 원래 없는 건데, 예를 들면 두부에 뭐 무지방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원래 없는 건데 그렇게 강조하지 말라. 그리고 다번 같은 경우에는 합성 향료만 사용했는데 그걸 뜻하는 그 향이나 맛을 뜻하는 그림, 사진 이런 거를 사용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오인 혼동 그 표시 금지 규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서두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표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이게 두 가지 하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 의무 표시사항하고 아닌 거, 이렇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 의무 표시사항은 식품위생법 제10조 아까 그 규정하고 있죠. 뭐 제품명, 내용량 뭐 이런 걸 표시를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원재료명. 그게 의무 표시사항들이잖아요. 의무 표시사항들에 대해서 뭘 표시해야 되나요? 라는 많이들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있잖아요.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의무 표시사항과 의무 표시사항 아닌 거 있는데, 그 의무 표시사항과 의무 표시사항을 포함해서 허위 과대 광고의 그 규정이 있었잖아요. 아까 13조. 여기에 저촉되는지, 여기에 이제 규정 위반되는지를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래서 의무 표시사항 중에는 제품명을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품명이 질의의 50% 이상을 차지는 해요. 근데 대부분 그 물어보신 제품명하고 그리고 의무 표시사항 아닌 거에 그 광고성 문구, 흔히들 말하는 미사오구, 선생님들이 내 제품을 좀 많이 팔기 위해서 소비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 갖고 표시하는 그런 그 문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물어보는 거에 확실히 장담 못하겠지만 대부분이 사용할 수는 없는 걸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규정상 위반될 것 같으니까 좀 확답을 듣고 싶고 하셔갖고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우리 여기 이제 한글이다 보니까 언어의 특수성 때문에 같은 말 갖고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수학처럼 1은 대, 2는 대, 3은 대, 뭐 이렇게 4는 안 돼, 이렇게 나열하고 싶지만 언어라는 건 그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그랬다 보니까 이 규정이라는 거, 규정에서 큰 가이드라인 같은 어떤 기준을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 규정에 따라 이렇게 판단하는데 판단하시기 어려워서 많이들 물어보시지만 대부분 물어보시는 거에 안 되는 게 좀 더 많으세요. 그래서 하시다가 어떤 문구를 좀 만들려고 하실 때는 그런 걸 조금 염두에 두셔가지고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잠깐 벗어났는데요. 여기 이거 밥원 보실게요. 밥원도 이번에 바뀐 규정이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100% 표시 있잖아요. 100% 표시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물질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그 해당 원재료 뺀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으면 100% 표시가 가능하대요. 정말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다만의 규정에 보면은 그
그 농축액을 희석해갖고 원 상태로 환원했었을 때 그 환원 농도가 100% 이상이면 100%가 된대요. 그때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도 100%라는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데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어도 이제 환원했었을 때 100%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좀 특수 이제 이 제품 100%의 규정은 이제 미국 규정을 아마 그때 당시에 이제 참고해서 도입이 됐을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액체 오렌지를 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이렇게 제조하면 신선하고 더 좋겠지만 물류비가 많이 들다 보니 외국에서 많이 농축을 해서 갖고 오세요. 국내에 들어오면 다시 환원을 하잖아요. 이 환원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맛이 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 신맛이 날아가면 구연산도 더 넣을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이게 허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 구연산만 뭐 이렇게 넣으면 되고 다른 몇 가지만 넣으면 되는데 뭐 많이 넣는다는 거죠. 식품 첨가물을.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100% 표시 바로 옆이나 그 아래에 그 동일한 활자 크기로 같이 넣었던 식품 첨가물을 이제 표시해라는 게 이제 이 바뀌어진 요번에 이제 개정된 규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100%라고 많이 쓰는 표시들이 조금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혹시 100% 사용하시는 표시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 non-알코올릭하고 그러니까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하고 알코올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표현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알코올이 아니라는 표현 이게 보면은 한글이 3개인데 영어도 그에 따라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음료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면 예시에 따라 이거를 꼭 쓰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많이들 조금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이걸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면 이제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요 예시를 보시고 여기 해당되는 경우라면 같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해 드린 거 있잖아요. 이게 표시 기준에서 총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이 총칙이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 올해 3월 13일 날 제정이 됐고요. 내년 3월 14일 날 발렌타인데이 날 화이트데이인가요? 3월 14일이 화이트데이인가요? 네, 그때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법은 이미 만들어졌고 법을 이제 운영을 하려고 보면은 그 밑에 하위 규정에는 시행령 그러니까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총리령이 있는데 그 총리령이 만들어져야지 그 법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대통령령, 총리령 같은 말인데요. 그거를 이번에 이제 10월 12일 날 저희가 입법 예고를 했고 그게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맞춰서 공포를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의 표시 광고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고 이 법에 따라서 이 식품 등의 표시 광고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모든 표시와 광고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이 총칙도 이 표시법 시행 규칙으로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총칙만 시간이 많이 벌써 제가 초과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이제 중요하고 요 뒤에부터는 각 식품 유형별로 어떻게 표시하라는 표시 사항들이 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품명에는 어떻게 표시하세요, 원재료명 어떻게 표시하세요 하는 그 표시 사항별 그 기준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많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거라 생각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더는 설명을 안 해드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표시를 보려면 뭘 봐야 되지 하면 표시 광고법을 앞으로 찾아보셔야 되고 표시 광고법 밑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랑 고시가 이제 위치가 바뀐 거죠. 식품위생법에서 식품표시 광고법으로 이동했다. 이런 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건강기능식품도 건강기능식품의 그 표시 기준이 있잖아요. 그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있다가 이것도 이제 표시 광고법으로 이동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식품위생법에 딸려있는 표시 규정이 뭐 광고 심의 규정도 있고 건강기능식품에도 심의하는 그 고시가 있어요. 그것도 이 표시 광고법으로 다 이제 자리가 바뀌었다, 위치가 이동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 14일부터는 저희가 이제 뭐 설명을 하러 다니면 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아니라 식품 표시 광고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하러 다닐 거고요.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법의 하위 규정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도 되고 법제처에 들어가셔도 있고요. 아니면은 하다못해 그냥 네이버에 치셔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거기 연락처가 있어요. 그 연락처에 전화를 하시면 아마 저한테로 전화가 올 겁니다. 문의 사항은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빨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시간이 초과했네요. 표시는 많이들 뭐 궁금해 하시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